준비 부실이 드러난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원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감사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잼버리 현안 질의는 여당이 김관영 전북지사 불출석의 항의에 불참하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오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방위 공동구상이 나올 거라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국 회의가 북한의 확장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철군 누락 사태에 책임이 있는 LH 전관 업체들이 이달 들어서도 여전히 일감을 따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사가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법원이 과거 판사가 쓴 SNS 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산불로 숨진 사람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도 심각한 가운데 강도가 늘고 잿더미가 된 땅을 사들여 개발하려는 투기꾼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8월 임시국회 첫날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등을 따지기 위해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을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파행했습니다. 행안위는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이 출석한 가운데 잼버리 파행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묻지마 흉기 범죄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지사 출석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다시 하자고 맞섰고 이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30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행안위 파행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에 기반한 이런 일방적인 회의 진행은 멈춰 주십시오. 합의했잖아요. 여전히 전 정부 탓 그리고 전라북도 탓을 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는 18일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기술과 방위 관련 이니셔티브를 발족할 거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한미일 정상이 지역적 책임에 대한 상호 이해의 뜻을 같이 하고 위기 상황에서 가동할 3국 한라인 구축 등에 합의할 거라고 전했다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일본, 한국과 공식적인 집단 방위 합의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의 국력 상승 등을 감안해 한일이 더 긴밀히 공조하길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가 보도한 기술, 방위 등 관련 3국 이니셔티브는 한미일 3국 안보 공조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3국 정상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 담당 고위 관리가 1년에 한 차례 정기 협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이번 회의 공동성명에 포함될 거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3국 협의를 중층적으로 정례 개최함으로써 어느 나라에서 정권 교체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안보 담당 고위 관리 협의회는 조태영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키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가하는 걸 상정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와 공동군사훈련의 매년 정례적인 개최도 합의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보도를 통해 킹 이병이 불평등한 미국 사회의 환멸을 느끼고 북한이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조사에 의하면 킹 이병 본인이 북한 영내에 불법 침입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미군 내에서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으로 월북 결심을 했다는 자백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각 15일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북한 발표와 관련해 검증할 수 없다면서 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트래비스 킹의 안전한 귀환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우선순위는 킹 이병을 집으로 데려오는 거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친 고 윤기중 교수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전 대통령들이 조의를 표했고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가슴엔 상주 리본을 단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담담한 표정으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국정 공백을 우려해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른다며 조문을 최대한 사양하겠다고 밝혔지만 각계 인사의 추모 행렬이 계속됐습니다. 윤기중 교수님께서 평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뒤에서 많이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소천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대치전선을 이어가는 여야도 정쟁을 잠시 멈추고 한 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빈소 마감 즈음까지 자리를 지켰고 이 대선 캠프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한 장제원 의원 등 개별 의원 차원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와 이낙연 전 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등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위로 말씀 전하셨는지요? 네, 많이 애통하시겠다고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러셨습니다. 조용한 장례의 기조에 맞춰 정부 측 역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조문을 최소화한 가운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조화를 보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니 슬픔이 클 거라며 너무 상심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위로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접 빈소를 찾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도 조화로 조의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례 둘째 날인 오늘 오전에는 대통령실로 출근해 한미 정상회담 준비 등을 진행하고 오후에 빈소로 복귀해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고금리에 주춤했던 가계빚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를 풀어준 정부 정책이 가계대출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계속된 수출 부진의 경기 회복이 더뎌지자 정부는 내수 살리기에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대표적입니다. 고금리 상황으로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까지 풀었습니다. 여기에 상생금융을 내세워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는 국민들께서 아마 그런 어떤 은행의 노력 그리고 저희 단기 자금시장 안정으로 인한 시장 평균금리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면서 지난 4월부터 가계대출은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빚 규모를 끌어올린 겁니다. 심상치 않은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DSR 규제 우회 점검 등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상승을 해도 나의 연간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DSR 규제의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가계빚 축소에 초점을 둔 정책을 펼치기도 쉽지 않아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대출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수출금융종합지원방안 간담회에서 일반 상식에 벗어난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JP 모건 체이스 등 미국 은행들에 대한 전면적인 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피치의 크리스 올프 애널리스트는 현지 시간 15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고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해 은행업계에 대한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치는 이미 지난 6월 은행업계의 영업환경 등급을 AA에서 AA-로 낮췄는데 한 단계 추가로 낮추면 70곳이 넘는 미국 은행의 신용등급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울프 애널리스트는 밝혔습니다. 이번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겹치면서 상반기 흑자를 기록했던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계산에 한창인데요. 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작게 집계되면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흙탕물로 완전히 잠겨버린 거리. 차들도 바퀴까지 차오른 물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이미 한쪽에선 흰색 차량 한 대가 견인차에 끌려 이동 중입니다. 갑자기 물이 들여다니까 어떻게 손 써볼 일도 없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119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처럼 태풍 카눈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은 전국적으로 500대 가량에 이릅니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흰남노가 하루 만에 6천 건에 육박하는 침수 피해를 불러온 것에 비하면 작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 입장에선 당장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적어졌지만 속내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다름 아닌 손해율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적정 손해율을 80%로 보는데 올해 1분기 3조 원에 달하는 실적을 거둔 중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70%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여기에 예상보다 태풍 피해 규모가 낮게 집계되면서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 기대감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추가 태풍 가능성과 겨울철 급증하는 자동차 사고까지 고려하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만큼 자동차 보험료 인하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연재해 피해는 작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올해 손해율이 높은 이유 중에 코로나19의 제한이 풀린 거 효과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에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관련 논의를 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연말까지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연일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보험료 추가 인하 압박에 나선 만큼 손해보험사들의 눈치 보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4개 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실업 인정일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대상 생활안전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중소도시의 폭염 증가 추세가 대도시를 넘어선 걸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48년간 우리나라 16개 도시의 연평균 기온이 10년당 0.37도씩 상승했고 기온 상승의 약 24에서 49%는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화 효과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48년 사이 폭염 발생 빈도는 대구 등 대도시가 13%, 구미 등 중소도시는 42%로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말라리아 환자 수가 500명을 넘었습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을 보면 어제 기준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는 513명으로 지난해 발생한 총 환자 수 42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011년 이후 연간 700명을 넘지 않았는데 지금 추세라면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700명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철근 누락 사태로 논란이 된 LH 임원들이 앞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원들은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얼마 안 남은 걸로 확인돼서 꼼수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전관 업체들은 최근까지 일감을 따낸 사실이 드러났는데 원희룡 장관은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앞서 임원 여럿이 사표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꼼수 논란으로 번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원 4명이 자리에서 최근 물러났지만 이들의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임기 만료를 불과 한 달가량 앞둔 것으로 확인돼 쇄신 시효를 벌였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일부가 제외된 데 대해 책임을 물면서 전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고 같은 날 4명을 의원 면직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사직 처리된 4명의 임원 가운데 국민주거복지본부장과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의 임기는 이미 지난달 끝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2명의 임기도 다음 달 말까지로 사실상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의 임원 전환 사직서 제출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상임이사 모두에 대한 사표를 일단 제출받았습니다. 임직원 모두의 사직서와 함께 저의 거취도 하지만 가장 책임이 큰 사장과 감사는 사표 제출 대상도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LH의 이번 임원 사태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임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철근 누락 사태가 불거진 뒤에 전관 업체들에게 일감이 계속 갔다는 것도 새로 확인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와 업체 명단이 공개된 지난달 31일 이후에도 LH 전관 업체들이 여전히 일감을 따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달 31일 이후 최근까지 LH의 입찰 심사 결과가 나온 곳은 6개 단지인데요. 철근 누락 단지에서 설계와 감리를 담당했던 업체 3곳이 이번에도 입찰을 따냈습니다. 이 기업들은 모두 LH 출신이 대표로 있는 등 이른바 전관 업체였습니다. 정부가 전관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서 철근 누락 단지에 참여한 설계, 시공, 감리업체들의 실명까지 공개했지만 여전히 전관 기업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이천 장호원 아파트 감리를 담당하는 컨소시엄에는 철근 누락 아파트 4개 단지의 설계와 감리를 담당했던 A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LH 고위급 출신이 설립을 했고요. 현재 대표이사도 LH 출신입니다. 네, 원희룡 장관은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출신 임직원을 채용한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LH에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서 출장길에 오른 원 장관이 LH 전관업체의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한준 LH 사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LH 전관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용역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은 오는 10월 중에는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LH가 감리한 현장의 감리 인원이 기준에 못 미치는 곳도 많았다고요? 예, LH의 철근 누락 사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감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아파트 단지와 주택 공사 현장 10곳 중 8곳의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처음 확인된 아파트 단지 15곳 가운데 LH가 자체 감독하며 공사를 진행한 7곳의 감리 인원이 적정 인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에서 7월 사이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 그러니까 81%는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530여 가구를 짓는 시흥 장현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의 적정 감독자 배치 인원은 18.9명인데요. 실제로 배치된 감독자는 4.25명으로 필수 인원의 4분의 1도 못 채웠습니다. 남양주 별내 아파트 건설공사 17공구도 22.1명이 배치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절반을 조금 넘는 12.9명만 배치됐습니다. LH 자체 감리 현장 104곳에 필요한 총 인원은 920명이지만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566명으로 의무 인력의 61.6%만 채웠습니다. 감리 인원이 미달된 공사 현장 중에는
LH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철근유락단지 7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LH가 이번에 논란이 된 전관 업체들과 맺은 수의 계약이 3년 동안에만 2천억 원이 넘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LH가 철근유락 아파트 단지 설계 감리 업체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2,335억 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담 아파트를 포함해서 16개 단지 설계 감리에 참여한 전관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의 계약으로 LH 응역 77건을 따냈습니다. 이들 업체가 해당 기간에 수주한 수의 계약 액수는 모두 2,335억 원 규모입니다. 가장 많은 수의 계약을 맺은 A건축사 사무소는 LH 출신이 창립했고요. 현재 대표이사도 LH 출신입니다.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 용역 등 11건을 333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A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요. 3개 단지에서는 감리를 맡기도 했습니다. LH 처장과 부장급을 영입한 B건축사 사무소는 고양 창릉과 파주 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 6건을 275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를 설계한 C사는 지난 3년간 수의 계약으로 설계 영역 6건, 269억 원 규모를 따냈습니다. 네, LH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비대한 권한과 심각한 내부 칸막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가장 많습니다. LH는 공공택지 조성 때 토지 보상과 공공주택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할 수 있어서 2년 전에는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또 설계와 감리 등 용역업체 선정에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 때문에 조직의 상관들이 퇴직 후에 관련 기업으로 이직하고 이를 후배들이 밀어주는 카르텔이 어느 조직보다 공고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정관 카르텔 등 비리를 근절하려면 LH 기능을 해체 수준으로 축소해서 민간을 지원하는 정도로만 남기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전국의 관공서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또 접수돼 경찰이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지역 초중학교와 전국 유명대학, 일선시청 등 수백 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를 서울시청에서 접수해 이메일에 언급된 관할 경찰청에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 이메일은 지난주부터 이어진 일본발 폭파 협박 이메일과 같은 주소에서 발송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간부가 성희롱 발언을 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A경정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경정은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5월 민간인에게 성희롱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기간에 야영장에 있는 여성 샤워실에 들어간 태국인 남성 지도자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건조물 침입 혐의로 태국인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정황과 진술 등을 토대로 성적 목적에 의한 범행은 아닌 걸로 판단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교원지휘법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 등을 추가해 교사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사들이 밤낮 없이 이어지는 학부모 민원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계한 단계별 대응 시스템도 구축하고 교사의 개인별 전화번호를 비공개하고 근무 시간 이외의 연락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화상 실무 협의를 개최합니다.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 외교국장은 양국이 내부 검토를 거쳐 다시 기술적 사안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며 이번 회의의 목표는 지금까지 논의했던 사항들을 매듭 짓는 데 최선의 목적을 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베트남 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 전 주 베트남 대사에게 벌금 300만 원과 38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사기업과 접촉하는 미팅을 주선하고 함께 골프를 치는 건 공식적 업무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대표 관광지인 서울 명동의 분위기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명동거리의 상인들과 관련 업계는 기대감에 들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대형 면세점입니다. 평일이지만 몰려드는 중국인 관광객에 종업원은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면세점 곳곳에 붙은 중국어 안내문이 보여주듯 이곳 매출의 80% 이상은 중국인 관광객, 유커의 지갑에서 나옵니다. 都有吧，什么都想买，觉得韩国的烤肉很好吃，而且我喜欢韩国小姐姐的穿搭，我喜欢看他们的穿搭，会经常来，我比较喜欢韩国。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 한국 단체 관광을 다시 허용한 뒤 명동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017년 사드 사태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지 무려 6년 만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은 터라 더욱 반가운 소식입니다. 명동 거리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유커 맞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인기 상품인 화장품과 의류 판매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중국 관광객분들은 좀 꾸준하게 계속 오시긴 하는데 어쨌든 풀렸으니까 훨씬 더 많이 올 것 같긴 하거든요. 중국인 담당분들이 따로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되게 밀착으로 같이 판매하시거든요. 호텔을 비롯한 숙박업계도 한껏 들떴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예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중국 관광객을 위한 통역 직원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고객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어 가능한 세일즈 매니저를 발령을 해서 앞으로 중국 거래소를 이제 모객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고자. 여행업계도 전용 상담센터부터 특별 관광 상품까지 마련해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환영의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광고판이나 이런 것들도 중국 소비자가 잘 이렇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물건 사는 대로 유인될 수 있게끔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 29일과 10월 1일은 중국 최대 명절인 중추절과 국경절로 길게는 열흘간의 대목이 이어질 거란 장밋빛 전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유커들의 단체 방한이 위축됐던 국내 경기 반전을 이끌 한 방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홀인원에 성공하면 축하금을 준다는 보험 성격의 골프 상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기로 한 돈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계약한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김대한 기자가 제보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A씨는 연회비 30만 원을 내고 골프 관련 업체의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홀인원을 하면 스크린 골프장에선 300만 원, 실제 골프장에선 2,100만 원을 축하금으로 받는 게 회원 혜택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A씨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합니다. 제가 이제 그 모임 중에서는 홀인원에서 몇백을 받는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술도 사주고 또 이제 저한테 골프 가졌던 몇 분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인 선물도 다 해드렸고.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 한 달 안에 축하금을 주겠다던 업체는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앞에 밀린 사람이 많다는 구실을 댔습니다. 지난 6월 이후로는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했던 걸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필드에서 홀인원에 성공해놓고 2천만 원이 넘는 축하금을 넉 달째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분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아주 괘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또 다른 피해자가 안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고. 같은 업체에서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70여 명. 받지 못한 금액은 최소 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취재진도 업체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도 걸고 직접 찾아도 갔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에서 이기는 것 말고는 보상받을 길도 마땅치 않습니다. 금융당국에서 허가받은 보험사가 아니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도 제재하거나 강제로 지급하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품이 보험사에서도 여러 출시되는 가운데 가입하기에 앞서 허가받은 업체인지 금융당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인가받은 보험업체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가입 전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꼼꼼히 보험금 수령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과거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도
관련 커뮤니티 등을 통해 꼼꼼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농장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암사자 사순이. 동물들의 탈출 사고 끝은 대부분 죽음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순이가 죽기 사흘 전 대구 동물원에서 탈출했던 침팬지 가운데 한 마리도 몇 년 전 대전 오월드에서 도망쳤던 퓨마도 구조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동물 탈출 사고의 원칙이 있을까요? 환경부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원래의 우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거죠. 다만 위험 정도, 주변 상황에 따라서 마취나 사살을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문제는 동물이 탈출한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명확하게 할 만한 전문가가 매번 동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외부로 탈출한 동물은 사살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사전에 탈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초점은 탈출을 막는 장벽을 더 높이는 게 아니라 동물 사육 환경을 더 낮게 개선하자는 건데요. 실제 사순이가 살던 사육장은 넓이 14제곱미터, 높이 2.5m로 상당히 비좁은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갇혀 지냈던 거죠. 이와 함께 야생동물이 민간에서 함부로 거래되는 것도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간에서 하이에나를 기른다던가 이런 하이에나도 지금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자유롭게 판매가 되고 있고, 사양고양이라던가 박쥐라든가 뭐 라쿤이라던가 이런 동물들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바로 생추얼이라는 동물 사육 방식입니다. 넓은 공간, 자연 상태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방식을 이제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전남 구례군과 충남 서천군에 야외 방사장, 사육장, 의료시설이 갖추어진 생추어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된다고 하는데요. 동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이 활기를 치고 있다. 또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최대 요인이다. 이런 내용의 야당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와 함께 구구적 인식이라는 비판이 공존합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일단 키워드별로 좀 보겠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가장 많았고 이 중에 또 공산 전체주의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78주년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경축사이기도 했는데요. 지난해에도 자유를 33차례 언급했는데 올해 역시 단연 자유가 키워드였습니다. 27차례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게 국민이었고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바로 공산 전체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좀 집중이 되는데요.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인 지금 서로 다른 체제를 택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현실이 극명하게 달라졌다. 그런데도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세력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광복절 경축사라고 하기에는 보기 드문 굉장히 격한 표현이라고 느껴지시죠. YTN 취재 결과 야비한 폐륜적 공작 이런 대목은 윤 대통령이 직접 넣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독립운동은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공산주의에는 독립운동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주장이 보다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 언급도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행사 등에서 몇 차례 한 적이 있는데요. 나아가 경축사에서까지 발언한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종북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인식이 윤 대통령에게 강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보통 광복절에 대통령 경축사를 보면 일본과의 과거 사이가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는 그건 없었고 대신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를 평가하는 얘기가 들어있었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협력 파트너라고 거듭 정의하면서 일본의 후방기지를 언급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윤 대통령이 유엔 사령부가 한반도 평화를 지켜주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닌데요. 다만 일본의 유엔사에서의 역할을 직접 언급하면서 높이 평가한 게 처음이라서 주목됩니다. 주일 유엔사가 관할하는 일본 내 7개 기지를 말하는데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후텐마 해병대 기지, 요코스카 해군기지 등입니다. 이곳에 주일 미군과 전투기 등 미국 전략 자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직접 일본의 전력이 출동하는 건 아니고 일본에 있는 유엔사의 전력이 북한을 막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한편으로는 일본이 북한의 남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표현으로도 읽힙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만큼 일본이 우리에게 중요한 안보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내세운 건데 일제강점기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이나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발언은 아예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선언적 발언이 담겼었는데 다만 과거사 언급은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미동맹, 한일협력 이 두 가지를 중시하는 사고관이 더욱 극명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본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네, 일본 언론들이 윤 대통령이 역사 문제 언급 없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표현했다 이러면서 반기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제목이 윤 대통령 역사 문제 언급 없어 라고 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동안 일본의 책임을 호소한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는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한일 관계 개선 행보가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밝혔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 역시 다른 보수 대통령들과도 다르게 역사 문제가 아닌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야 반응 예상대로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특히 야당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묻지마식 친일 기조가 그대로 드러나고 국민을 편가르기 한 최악의 광복절 기념사라고 혹평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자성 촉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적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꼬집었고 정의당 역시 경축사라기보다 나치 괴벨스 선동문에 가까운 충격적인 연설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눈에 보이는 반국가 세력을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민주당이야말로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경축사를 둘러싼 식약차가 이렇게 극명한 만큼 논란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굵직한 의제는 아니었지만 경축사에서 이권 카르텔도 언급했죠. 그렇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언급한 뒤에 윤 대통령은 최근 현안들에 대한 언급도 경축사에 담았는데요. 무엇보다 현 정부에서 기업 중심, 민간 중심, 시장 경제 기조를 튼튼히 세웠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타개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고요. 이렇게 지난 정부를 겨냥한 발언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윤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도 발언했습니다. 이권 카르텔 불법을 근절해서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겠다면서 특히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돼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레이치 발주아파트 부실공사 사태를 언급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요. 이렇게 현안까지 두루 짚은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을 했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경축사를 또 다른 취임사, 제2의 취임사에 비견할 만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식 때처럼 하늘색 넥타이를 맨 것도 또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이나 취임 때의 비전을 되짚으면서 앞으로의 국정 방향까지 생각하는 절절한 철학이 담겼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대통령실의 설명 어떻게 바라보고 또 평가할지는 국민 각자의 몫일 겁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러시아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스웨덴 기업 직원 3명이 사망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주거용 건물에서 연기가 계속 하늘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르비우주의 주도인 르비우에 러시아가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15명이 다치고 수십 개 건물과 유치원 놀이터 등이 파손됐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10살짜리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Я спала і почула, що на мене летить пісок і шкло. В очі, а на нозі шкло, чую, запекло мене. Та я кажу, Олежику. 현지 매체들은 이번 공격이 개전 이후 후방 지역인 르비우에 대한 최대 규모의 공격 중 하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르비우는 비교적 안전한 후방으로 여겨졌지만 지난달 러시아의 공습으로 4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친 데 이어 이번에도 대규모 공습이 가해지는 등 더 이상 안전지대로 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서북부에 있는 볼린주의 주도 루츠크에 있는 기업들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웨덴 베어링 제조사인 SKF의 직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세계 최대 베어링 제조사인 SKF는 우크라이나에 직원 1,100명을 두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루츠크의 공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데니스 슈미알 우크라이나 총리는 우크라이나 8개 지역이 러시아의 공습으로 학교와 병원, 수도, 전력망 등 민간시설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발사한 최소 28발의 순항 미사일 중 16발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군수 산업의 핵심적인 기업들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민간인 1만 명가량 숨졌다는 유엔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전 이후 지난 13일까지 민간인 9,444명이 숨졌고 16,940명이 다친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 사망자는 500여 명에 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일본에서는 태풍 란이 중서부를 강타해 건물이 부서지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교토 등 일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주민들도 일손을 멈추고 긴급히 대피합니다. 제7호 태풍 란은 일본 와카야마현과 효고현에 잇따라 상륙해 엄청난 비를 뿌렸습니다. 특히 와카야마현 교토의 경우 많은 곳은 최대 520mm의 비를 퍼부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야베시의 무츠요리는 280mm를 기록하는 등 8월 한 달치 강우량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いやもう大変ってもんじゃなかった。バリバリっていう音がしだしたんですよ。外見たらああいう流木がねどっと流れてきて 오카야마현에서도 230mm의 비가 내려 관측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도토리현은 집중호우로 835가구 1,700명 넘게 고립됐습니다. 현재는 복구가 거의 완료됐지만 모두 9개 현에서 5만여 가구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태풍 경로인 효고와 오사카 등지에서만 노인 20명이 다치는 등 이번 태풍으로 5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자치단체들은 23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대피 권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일본 명절 연휴를 맞아 간사이 지방을 찾은 여행객도 열차 운행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부지방을 오가는 항공편 800여 편이 결항되고 차량 통행도 막히며 공항에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빠져나간 후에도 큰 비가 예상되고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 산사태 등이 우려된다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하와이 산불 사망자가 101명으로 늘었다고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가 현지 시간 15일 CNN에 출연해 밝혔습니다. 그린 주지사는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4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실종자만도 1,000명을 넘는 걸로 추산되고 있어서 수색이 본격화하며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2도까지 올라 있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입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온열 질환이 우려되니까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틈틈이 수분 섭취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비의 양은 중부와 호남 지방에 5에서 40mm, 영남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고요. 특히 영남 지방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에 계신 분들은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과 광주, 대구의 낮 기온은 모두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6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열대야와 찜통더위는 길게 이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도 무더위 속에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당분간 경남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큰 만큼 피서객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